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론 181페이지 금융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론은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융론이다. 그러면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이자율에 관한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출 가능액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대출 가능액, 대출 심사 기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저당의 저당 상환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빌렸으면 그걸 이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환 방법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가 출제가 되겠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저당 시장의 구조, 저당 시장의 구조와 MBS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리츠죠, 투자회사 리츠가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여섯 번째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한다 그러면 이제 금융의 금융의 종류 이전고 그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의 종류. 자,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 융통이죠. 그래서 자금 융통의 종류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자산이 이렇게 있고요. 부채가 이렇게 있고, 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100원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근데 내 돈이 40원밖에 없어. 그러면 60원을 빌려서 하겠죠. 자, 그런데요, 내가 기껏 준비를 마련을 다 해가지고 100원을 가지고 뚝 갔더니 이게 120원 달래. 20원이 더 추가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20원을 추가로 할 방법이 뭐가 있냐? 하나는 지분의 형식으로 20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게 지분금융은요, 지분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 받는 것이죠. 투자 받는 사람들한테는 주식을 주겠죠. 지분을 줍니다. 지분이나 증권을 줍니다. 그리고요, 부채금융은 부채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니 어떻게 해요? 돈 빌리는 거죠. 차입을 하는 거예요. 차입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분을 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줍니다. 채권이고요,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썼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분금융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식이나 지분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는 이제 여러 가지 소구자 방식이나 또는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 183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자, 지분금융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세요. 지분금융의 동그라미 1번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예로 이렇게 돼 있죠.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 벤처는 동업하는 것이고요. 투자회사, 리츠, 펀드, 주식 하는 것이고요. 증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분금융의 종류들은 자, 부동산 신디케이트가 있고요. 신디케이트,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리츠나 펀드의 주식, 또 증자 이런 것들이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고요. 부채금융은 여기 채권이나 이자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담보 주택 담보 대출 또 신탁담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채권, 채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이런 부채금융이죠. 그다음에 이제 MBS나 EBS 이런 것들도 이제 역시 전부 부채금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당금융, 담보신탁,
채권, ABS, MBS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메자닌 금융이 있는데요.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은 메자닌 금융 이놈은 이제 뭐냐면 요거하고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인데요. 일단 현재는 채권이에요. 현재 지금은 채권인데 이놈이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증권으로 바뀌어버리는 놈들이 있어요. 또는 증권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부채금융으로 출발했지만 지분금융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1층과 2층, 1층과 2층 어정쩡하게 2층에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닌데 반계층 정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 이런 것들 이태리에서 유리한 말이고요. 이건 이제 전환사채나 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래서 배당 우선주나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은 메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메자닌 금융도요. 증권은 아니죠. 현재는 채권이니까 채권으로 분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현재는 채권이니까. 그러나 순수한 채권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중에 증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좀 분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184페이지 보시면, 그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은 쭈르륵 나오면 뭡니까? 3번, MBB,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자가 들어가는 것은 채권이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쭉 되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187페이지로 가면 이자율이 나옵니다. 이자율. 자, 이자율이 나오는데요. 이자율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자율 그러면 이자율은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는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있죠. 시장 이자율. 약정 이자율은요 계약자, 즉 금융 계약자들 사이에서 이게 약속으로 결정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시장 이자율은요, 요 약정을 할 때, 요게 기준이 되는 금리 또는 지표가 되는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또는 지표금리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CD금리하고, CD금리 또 코픽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준금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약정 이자율을 계약 이자율, 표시 이자율, 저당 이자율, 대출 이자율, 명목 이자율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약정을 할 때 요게 시장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자율, 대출 금리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요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산을 하는 거죠. 가산금리를 플러스하고 여기에 이제 예상 인플레이율을 플러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지가 알아서 CD나 코픽스는 지가 알아서 변화합니다. 그런데 가산금리는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고정이 딱 돼 있어요. 인플레이율은 인플레가 됨에 따라서 더 많이 되고 예상 인플레이율이니까요. 그래서 기간이 자, 대부 기간 동안 한 번도 못 바꾼다. 대출자가. 그러면 10년이면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바꾸면 어떻게 돼? 그 고정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정금리를 고정으로 했을 때와 변동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예상 인플레이를 플러스를 할 때 좀 틀려요. 고정은요.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대부 기간 10년이다.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인플레가 얼마나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상당히 높겠죠. 예를 들어서 예상 인플레이를 고정 같은 경우는 뭐 3%를 플러스했다. 10년 동안 3%는 인플레가 될 거다. 그럼 3% 플러스해가지고 대출 금리를 잡습니다. 그런데요, 변동 이자율은요, 1년에 한 번씩 바꾼다. 그럼 1년 동안만 예측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0년 예측할 때는 3%지만 인플레가 3%가 되겠지만 1년이면 뭐 이건 뭐 한 0.5%? 이 정도만 가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금리는 대출 금리를 잡을 때는요. 예상 인플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과 변동에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초기 이자율은 누가 더 높으냐? 그럼 고정과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고정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상 인플레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
자, 두 번째. 조정 주기. 조정 주기에 관한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조정 주기는 뭐냐면 이자율 조정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이자율은 10년에 뭐 한 번밖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에 못 바꾸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에. 그런데 이거는 변동 이자를 1년 매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조정 주기예요. 그러면 조정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보다는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대출자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짧으면 대출자인 은행이 짧으면 대출자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길면 대출자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주기라는 것은 이자율을 조정하는 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요 조기상환에 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자율에서. 그럼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빨리 갚는 거죠. 조기에 상환하는 거요. 그러니까 조기에 상환하는데 이때 조기 상환은 뭐냐? 그랬더니 약정 이자율과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과의 사이에서 약정이 내가 10%로 내고 있는데 그럴 때 시장 이자율이 막 5% 내려갔어요. 그럼 내가 새로 빌리면은 5% 빌리는데 난 10% 내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 조기 상환하죠. 빨리 갚아버리고 새로 빌려서 빨리 갚아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조기상환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시장 이자율이 약정보다 확 내려갔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이자율에서 단골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187페이지 약정과 시장 이자율 두 가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약정은 다시 고정과 변동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거기 위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이응번을 보시면 이자율 조정 주기, 그렇죠? 조정주기 해가지고 조정주기의 장단에 따라서 위험부담의 차이가 생기므로 세 번째 줄 끝에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출자들은 짧은 조정주기를 원하며 차입자들은 긴 조정주기를 원한다. 요건 꼭 밑줄 그어놓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 보시면 조기 상환 위험이 있습니다. 조기상환.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조기상환, 이건 이제 미리 프리페이먼트니까 미리 갚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약정보다 낮아졌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기상환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거. 그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194페이지 보시면 주거용 부동산의 심사 기준이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의 심사 기준. 자, 여기서 주거용 부동산의 대출 심사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심사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이제 대출 가능액 계산 문제예요. 대출 가능액 계산 문제 또는 이것을 심사 기준, 대출 심사 기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주거용 심사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용 심사 기준이 있어요. 상업용. 이거는 계산 문제로 꼭 나오니까 잘 알아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이제 대출 대부 비율 그러면 이게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LTV죠. LTV고요. 두 번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건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DTI라고 얘기를 하죠. DTI. 그래서 DTI와 LTV 두 가지로 기준하는데요. 대부 비율은 자산분의 부채의 비율이죠. 자산분의 부채. 여기서 이제 부채가 대출 총액이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대부 비율이 뭐 70%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3억짜리를 담보로 해가지고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2억 1,000까지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2억 1,000 이하. 그럼 이제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죠. 그랬을 때는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뭐냐? 이건 이제 DTI니까요. 이게 I가 인컴이죠. 인컴 연소득이에요. 그다음에 데트가 바로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요,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니까 여기에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로 되지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 대출은 이자만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상수. 이건 담보대출이라 그랬죠. 저당상수. 플러스 기타 대출은 이자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소득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다. 라고 했을 때 연소득이 5천만 원 되는 사람이 연봉이 5천만 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대출에 내가 신용대출로 1년에 5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 뭐 한 달에 뭐 45만 원 정도 내겠죠. 그러면 이제 5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저당상수는 대개 0.1로 주거든요. 그럴 때 이놈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죠. 어떻게 되냐? 5천만 원 곱하기 40% 54 2,000이고 거기서 500만 원 빼면 1,500이죠. 1,500만 원을 이제 0.1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눈 거예요. 왜냐면 자, 연소득 곱하기 총부채 DTI 하면 54 2,000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빼야 되겠죠. 이자를 빼고 뺀 것을 0.1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1억 5천. 이제 이걸로 하게 되면 1.5억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2.1억, 1.5억 이하 이렇게 하면 1.5억 이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용 심사 기준 두 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죠. 값이 많이 나가니까 요게 이 대부 비율은 그대로 같이 적용이 됩니다. LTV는 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산분의 부채 요거는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분의 이게 이제 대출 총액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이 60%다. 근데 요게 상업용 건물은 주거용 건물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30억 이렇게. 그러면 30억에 60%니까 얘는 얼마까지? 대출 총액이 얼마까지요? 36, 18, 18억까지 빌릴 수 있다. 근데요, 요 30억짜리 담보로 해가지고 DTI를 적용하게 되면요, 30억 담보로 해서 1억 5천 빌려줘?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DTI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적용하냐면 부채 감당률을 적용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요 전 시간에 요게 순두부라 그랬죠? 순두부.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다고요?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 합시다. 순두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죠.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 그래서 이제 순영업소득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 부채 감당률이 1.2고요. 이거 값으로 주니까요. 저당 상수 0.1이고 순영업소득 1.2억. 1년에 1억 2천 버는 상가 건물이 있다. 임대료 수입이 되는 이런 상가 건물이 있다. 그럼 이제 그때 대출 총액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에서 부채 감당률하고 두 개만 서로 자립을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제 대출 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0.1 로 1.2억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가 1.2니까 1억이 되겠죠. 1억. 1억을 0.1로 나누면 10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0억 이렇게 되겠구나. 10억 이하를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채 감당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억 이하고요. 요걸로 기준하면 18억 이하니까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면 10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 가능액이 10억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상업용과 주거용은 심사 기준이 좀 틀리다. 주거용 같은 경우는 대부 비율 LTV와 DTI를 적용하고요. 이 상업용 같은 경우는 대부 비율과 부채 감당률을 적용해서 구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로 무조건 출제가 된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99.9%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 방법이 쭉 나오죠. 융자금 상환 방법이 쭉 나오는데요. 융자금 상환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이것도 해두어야 되는데요. 이게 일단 상환 방법인데, 자, 상환 방법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이 상환 방법을 할 때는 얘를 우리가 꼭 정리를 해둬야 돼요. 대출 총액이 지금 얼마를 빌리고 있냐? 100원을 빌리고 있다. 그 다음에, 요 기간이 몇 년이냐? 10년이다. 그 다음에, 요 이자율이 얼마냐? 10%다. 그리고 저당 상수가 10년 10%면 16%다. 이게 0.16이다 이런 얘기죠. 0.16.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으로 빌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첫 번째 원금 균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상환하고, 두 번째 원리금 균등이면 어떻게 상환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자라는 거죠. 자, 원금 균등이면요, 뭐부터 구하냐면 원금을 항상 구하고 여기다가 이자를 합산해서 그래서 원리금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산해서 원리금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년차 또는 1회차, 2회차, 3회차, 3년차, 그 다음에 10년, 10년차. 이렇게 되면, 자,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100원을 10년 동안 나누면 되겠죠. 매년 10원씩 10번 갚으면 이게 균등하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되냐. 100원을 빌렸으니까 100원에 대한 이자 10원. 그럼 이제 첫 해 원리금은 20원 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원금 10원 갚았으니까 이제 90원이죠. 9원. 그럼 이제 19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0원에 대한 8원. 18원. 이렇게. 그럼 이제 10년 차에는 1원. 그러면 11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자는 체감하고요. 원리금도 역시 체감하면서 상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금 균등 이퀄 원금 균등은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원리금이 체감하니까. 그래서 원금 균등은요. 항상 원금 균등 방식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첫 해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이렇게. 그래서 첫 해하고 두 번째까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금 균등이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요건 균등식 상환 방법이죠. 균등식이에요. 자, 이럴 때 1회차, 2회차, 3회차, 10회차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을 먼저 구하겠죠. 거기에서 이자를 빼면 그게 원금 상환액이 되겠죠. 그럼 이제 원리금은 어떻게 구하냐? 원리금은 대출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그래서 16원씩 갚죠. 16원씩 갚으면 이게 이제 원리금이 균등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자는요. 이자는 100원에 대한 10% 그러니까 10원이죠. 그러니까 첫 해는 원금이 6원이고요. 6원 갚고요. 두 번째는 이제 6원 갚아서 94원이죠. 그러니까 9.4원, 6.6원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6원이 갚아졌죠. 그러니까 87.4원, 8.74원이 이자를 내요. 그럼 이제 7.26원이 갚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요. 체감하고요. 그 다음에 원금은 체증하면서 갚아지죠. 이렇게 이제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요. 원리금은 이놈은 하나는 체감하고 하나는 균등하죠. 그 다음에
이자는 둘 다 체감합니다. 그 다음에 원금은 체감하고 균등하고 체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리금 균등이면 언제나 원금이 얼마냐 이걸 묻습니다. 어쨌든 원금 균등은요 초기에 많이 갚고 나중에 적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신용카드 할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이다라고 하면 얘는 일정 소득자들에게 적합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장기 부동산 대출에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체증식이다라고 하면 얘는 단기 대출에 주로 쓰이고요. 또 신혼부부나 또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로 이 대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까지 하고, 저당시장의 구조와 MBS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또, 내용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198페이지서부터는 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97페이지까지 전부 다 했고요. 요 197페이지까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 일단은 지분금융, 부채금융 요거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을 박스에 넣어서 다음 중 뭐 지분증권은 어떤 거고 부채증권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자율에서는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 체크사항이에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상환 방법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쉬었다가 198페이지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